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회계과장입니다. 김용민 교수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만 하자 했을 때 되게 좋았는데요. 발제 주신 교수님께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 워낙 자세히 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코멘트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많이 지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으니까 지난 2019년 3월 21일 날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증권거래세 인수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0.05%포인트를 인하했고요. 그게 이제 6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장주식으로 비상장주식은 내년에 들어오는 법 개정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와 해외 주식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 주식 간에는 손익통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간에도 손익통산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니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니까 손익통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일단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주식은 주식 간에 국내 주식, 국내 주식 간에 해외 주식, 해외 주식 간에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는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을 터주겠다는 거고 내년 2년 말에 세법 개정을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시장의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협회나 그다음에 다른 공개부처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하셨고요. 많은 제안과 그다음에 해외 사례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봐서 금년 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 운영을 해서 TF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를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방향을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그래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손익통산, 2월 공제, 장기 투자 우대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폐지로 갈 거냐, 단계적 인하로 갈 거냐, 전면과세 할 거냐, 양도세 전면과세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도가 개편이 되었을 때 세수의 효과,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실제로 워킹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과연 해외 사례가 진짜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탄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9년도에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을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손익통산을 먼저 도입을 하고 이렇게 양도소득세에서 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준시가가 낮으니까 그렇게 좀 하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도 강구하고 조세 효율성도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정책 당국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주변에서 이제 질타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정책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발제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토론해 주시면서 많은 시장의 목소리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주시고 대주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리고 펀드의 문제, 그리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 용역하고 TF 논의하면서 다 한 번씩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씀 더 이상 좀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변명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왜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착해 왔는지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처음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현행 주식 과세 체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카마기식이다라는 말씀 좀 많이 주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금융상품의 특성이 가장 기본적인 과세 방향에 대충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요.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크게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과세체가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전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 과세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양도소득 전면 과세하자? 이랬을 경우에 과세체계가 단순해지고 손익통산 다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드러나는 투자자의 세부담이라든지 납세금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까지 오는데 거의 한 30년이 걸렸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해왔던 거고, 대만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책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요구하니까 한다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양도세를 부과하자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99% 정도가 법인거래입니다. 법인거래인데 법인거래는 법인세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1, 2% 정도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 양도소득세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또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채권만 우선 나가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펀드, 이게 사실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펀드라는 게 종합집합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고, 주식을 보유할 때는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고, 채권도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고, 이걸 팔면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저희 투자는 가장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양도소득으로 지금 가야 되나? 라는 또 의문을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번의 제도 개선을 거쳐서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배당소득으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로 주신 게 해외 주식을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직접 투자는 직접 투자에 대해서 간접 투자가 이제 좀 더 불리하다라는 이제 예를 주셨는데, 그 예는 맞는 예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간접 구글 주식에 5천만 원 이익이 있었다. 그런데 간접 투자는 20%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있고, 직접 투자는 40,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20% 양도소득세를 있으니까 1,000만 원의 과세를 하고,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최고세율 40%에서 42%인데, 이 40%를 본다면 2,000만 원 과세를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합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6% 또는 24%의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의 세계 체계가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40% 간접 투자를 하면 40%에서 2천만 원 세금이 된다는 경우는
그러면은 40%의 과세는 지금 현재 3억에서 5억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득이 2억 5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과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14%그 과세 배당 소득을 해가지고 물려서 끝내는 비종합과세 대상자 분들의 희생을 그분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야 되는 건가, 이런 또 정책적인 좀 고민도 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례가 이제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구체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뭐 폐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구체적인 추세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조세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3개국 중에 10개 국가에서 정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난주에 예정처에서 나온 IBRD 그 조세 통계를 가지고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33개 OECD 국가 중 19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증권거래세를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양도세 부과한 이후에 세부담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세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이제 잃어버린 10년의 영향을 직격탄을 받아서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나 마대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편하게 되면서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그 내년에 이 자본시장 전반적인 어떻게 개편할지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